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5쪽입니다. 35쪽에 4번 화폐 시간가치 계산으로 가도록 할게요. 35쪽. 오늘 하는 부분, 지난주에 이어서 부동산 투자론을 진행할 거고요. 투자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최소 5개에서 많게 8개까지 나오는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 부동산 학개론의 승부를 결정짓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는 부분 좀 어려운데, 기초부터 튼튼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 투자론에서 공부하셔야 될 거 총 6개를 공부합니다. 6개.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3가지 정도를 정리를 하셨어요.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이 이제 지렛대 효과라는 거. 지렛대 효과.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위험과 수익. 지난주 수업 마지막에 썼던 게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포트폴리오.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 수업했던 내용이고, 오늘 하는 내용이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 시간가치 계산. 그리고 현금 수지 측정. 현금 수지의 측정.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 이렇게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을 한번 하고요.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 정도의 수업을 듣게 되신 분들은 지난 수업 복습을 꼭 동영상을 통해서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예. 지난주 첫 번째 시간 수업했던 게 수요공급 이론의 마지막이었던 균형이라는 걸 공부하셨습니다. 균형. 자, 균형이란 건 이런 거죠. 예,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이고요. 중에서 이제 2가지 결정이 돼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이 됩니다. 혹시 시험 문제에서 균형 가격을 구하세요 또는 균형 양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균형부터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균형은 QD 수요량과 QS 공급량을 같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드렸던 예를 기억을 하시면 QD는 1400-2P 기억합니까? 예. QS는 200 플러스 4P 같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면 1400-2P를 좌변에다 두고 200 플러스 4P를 우변에다 두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P가 200이 나오고요. 그 P200을 어디다 대입해요? 아무 데나 대입하죠. 그럼 Q가 나오죠. 그 Q가 균형 양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수요공급에서 첫 번째 계산 문제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세요 하는 계산 문제가 첫 번째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 균형의 이동입니다. 이동은 이제 3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공급 중 한쪽만 변화되는 경우, 두 번째는 수요공급이 둘 다 변화되는 경우, 세 번째는 수요공급이 둘 다 변화되긴 변화되는데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쪽만 변하는 경우, 먼저 수요가 증가된다. 그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가격 상승에 양 증가. 기억나시죠? 수요 감소되면 가격 하락에 양 감소. 공급이 증가되면 이렇게 됐었어요. 가격 하락에 양만 증가.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 상승에 양 감소. 요게 한쪽만 이동된 경우. 두 번째,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몰라요. 양만 증가된다. 수요 공급이 둘 다 감소돼도 가격은 모르고 양만 감소된다. 수요는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상승에 양은 몰라. 수요 감소에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 하락에 양 몰라. 그래서 수요 공급이 동일 방향으로 딱 이렇게 움직일 때는 가격을 모르게 되고요.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일 때는 양을 모르게 된다. 그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 수평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가격 불변 무조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 수직이고 양불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게 균형. 지난주 수업 1시간 동안 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는 지총저를 씁니다. 지총저. 지총저 기억나세요? 지가 뭐예요? 지분 수익률. 총은? 총자본 수익률. 저는? 저당 수익률. 예. 됐습니다. 이거 말해도 돼. 예, 지총저. 이때 방향이 요 방향이면 정의 지렛대라 그랬고, 반대 방향이면 부의 지렛대라 그랬습니다. 요때 저당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게 아니야. 이게 금리 이자율로서 시험 지문에 주어지는 수익률이고,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될 수익률은 총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인데, 공식은 총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총투자액분의 순수익.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지분 투자액분의 순수익 마이너스 이자 지급액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거 총 투자액분의 순수익 또는 요건 지분 투자액분의 순수익 마이너스 이자 지급액 그러지 마시고 제가 들어드리는 예를 통째로 한번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에 1억짜리가 있어요. 1억을 투자하면 2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야. 근데 1억짜리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내 거 4천 넣고 은행에서 6천만 원을 10% 이자율로 빌려왔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시 세팅값 1억짜리 부동산 삽니다. 수익은 2천만 원 정도가 날 것 같아요. 내 돈 4천만 원, 은행에서 6천만 원을 10% 금리로 빌려왔다. 요때 이제 정해질 때 나타났었거든요. 예. 먼저 총자본 수익률은 총투자액 1억분의 순수익 2천에서 20% 적용하면 되고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 4천만 원 분의 순수익 2천 마이너스 6천에 10% 600을 빼는 거지. 그러면 35%가 나와. 그래서 지분 수익률 35, 총자본 수익률 20, 저당 수익률은 주어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10% 완벽한 정해질에 나타난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위험과 수익 봐야 됩니다. 위험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보세요. 분산, 표준편차, 변이계수 이런 걸로 측정을 하는데 두 가지 유형으로 보기도 하고요. 5가지 유형으로 보기도 해요. 먼저 5가지 유형으로 보면 사금법인유라고 해서 사업상의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이런 거 있고 기억나세요? 예. 이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는 대출자들은 고정이자율이 아닌 변동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기억나십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물론 올해 시험에도 나왔던 거고 요겁네요. 우리가 총위험을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눌 때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체계적 위험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할 때 그때 위험이다. 이 위험은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등과 같은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다. 피할 수 있는 거. 이거 피하려고 하는 게 포트폴리오 짜는 거예요. 분산 투자하는 거. 분산 투자한다. 그래서 제갈 수 있는 위험이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영업 경비의 변동, 근로자의 파업, 법적 소송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위험이었고 두 번째 수익. 수익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익은 기대 수익, 요구 수익, 실현 수익 세 개 있는 거 알죠? 실현 수익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써 안 써? 예, 안 쓰는 거죠. 기대와 요구를 두 개를 비교해서 투자를 하는데 기대가 크면 투자를 하고 요구가 크면 투자를 안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투자 균형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기대가 컸을 땐 좀 있으면 어쨌든 기대가 하락하게 돼요. 균형으로 가고 기대가 작았을 땐 좀 있으면 기대가 상승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투자 균형으로 간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봤던 게 이제 투자 가치라는 거 있었고요. 시장 가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특정한 의사결정자에게 부여되는 주관적인 값어치가 투자 가치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객관적인 가치가 시장 가치인데 투자 가치가 커야지 투자가 돼요. 이 투자 가치 구하는 공식은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눈다. 요구 수익률을 세 글자로 할인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위험이 큰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이 상향 조정되고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하락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했던 게 위험을 처리할 수도 있어야 되고 위험을 관리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은 아예 위험한 투자에 투자를 하지 않는 제외시키는 방법. 수익을 낮게 예측하는 보수적 예측.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회피, 보유, 전가, 통제인데 이게 연습하셔야 돼요. 회피, 보유, 전가, 통제. 자, 갑니다. 예컨대 안전한 데만 투자하겠다. 이거는 회피. 그렇죠? 준비금, 충당금 이런 건 뭐예요? 보유. 준비금, 충당금은 보유. 그다음에 민감도 분석하는 건 위험의 통제. 다 까먹었네. 다 까먹었어요. 통제. 그 외에 다 전가입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 인상, 보험, 하청, 리스, 스왑, 변동금리, 선분양 등과 같이 제3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게 전가다. 특히 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게 포트폴리오인데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 분산 투자에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는 자산 배합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이때 포트폴리오를 짜는 목적이 체계적이면 제거할 수가 없고 비체계적이면 제거한다는 것과 최고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포트폴리오가 커지느냐? 첫 번째는 자산수가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익률의 움직임이 달라야 돼. 반대 방향이면 더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관계수 값이 낮아서 마이너스로 가게 할수록 포트폴리오가는 커진다. 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 가지가 이제 지난주 했던 수업 내용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혹시 중간 정도의 수업을 듣게 되신 분들은요. 적어도 1차 과목이라도 개론하고 민법이라도
앞에서 했던 수업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미리 복습을 하고, 복습이 아니지. 예습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미리 학습을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법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했던 것들의 흐름을 모르면 뒤에 수업 내용을 듣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물론 오늘 수업하는 내용 세 가지는 단독적인 내용입니다. 시간가치 계산, 현금 수지 측정, 투자 분석 기법은 따로 들으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연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대감 존재를 하니까 미리 수업을 듣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하는 내용 시간가치 계산입니다. 시간가치 계산. 이 시간가치 계산은 우리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어려워하는 파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방법을 그대로 지켜주셔야 되는데, 시간가치 계산은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그러니까 시간가치 계산을 정말 잘해도 한 개밖에 못 맞춰. 알겠죠? 그 다음에 시간가치 계산을 한 번도 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한 개밖에 안 틀려. 그러니까 시간가치 계산 전문가도 한 문제밖에 못 맞추고, 시간가치 계산 한 번도 안 보고 들어가신 분도 한 개밖에 안 틀려. 너무 걱정하지 마시는데, 단지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공부 방법 알려드리면, 시간가치 계산은 시험에 나올 때 난이도가 정말 낮게 나오거나, 난이도 하로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어렵게 나옵니다. 난이도 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죠, 그죠? 시간가치 계산은 발만 담그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발만 딱 담그는. 빠지면 안 돼.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가치 계산은 발만 살짝 담그는 공부를 하시고, 제 생각에는 지금 하는 입문과정 수업만으로도 난이도 하를 맞추기에는 충분합니다. 대신 제가 1월달, 3월달, 5월달 이렇게 가면 난이도를 좀 높일 겁니다. 높이면서 미리 얘기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난이도 상 정도가 돼야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학창시절에 공부 좀 했던 분들이 그런데, 손 들어봐요. 학창시절에 공부 좀 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좀 걱정이 돼요, 제가. 왜 걱정이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하러 올 때, 처음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합격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럼 목표 점수가 몇 점이면 60점 목표로 옵니다. 오다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공부를 잘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냐면, 옆에 애가 공부를 좀 잘해. 그러면 경쟁의식이 발동을 해요. 절대평가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옆에 애가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집에 가서 그걸 파기 시작합니다. 파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한 문제를 푸는 거죠. 하루 종일 낑낑 이렇게 머리 싸매고 그거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옆 사람한테 가서 묻습니다. 너 이거 풀 줄 알아? 이렇게. 못 푼다고 합니다. 만족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는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를 모른 채 망각한 채 단지 자신의 어떤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원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힘들게 공부를 하세요. 하나라도 모르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간혹 저한테 이제 와서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쌤,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드네요. 제가 물어요. 한 몇 프로 정도는 이해되세요? 이렇게 물으면 한 50%밖에 이해가 안 돼요. 50% 밖에.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우리 시험 60점 시험이거든요. 우리 시험이 60점 시험인데 50%씩이나 이해가 되면 이거 거의 다 왔어요. 50%가 이해가 되면 100점 시험이 아니고 60점 시험인데 50%가 이해가 되면 거의 다 온 거거든요. 조금만 더 이제 문제 푸는 능력만 약간 배양해서 그냥 시험장 들어가셔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고 50%가 이해가 된다 오신 분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가고 계시는 거니까 괜찮으신 거고요. 30%가 이해되시는 분들은 절반의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30%가 이해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쌤들이 하는 얘기들을 다 이해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해할 필요가 없다. 한 50% 이해하면 진짜 성공한 거고 3개 중에 2개가 들리더라. 그럼 합격입니다. 합격. 70점이잖아. 아니 3개 중에 2개는 66.6%고 하니까 합격이잖아.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수업 듣는 내용이 10개 중에서 한 서너 개 모른다 하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이 수험생활 1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10개 중에 5개를 이해하고 5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똑같은 현상에서 마음가짐이 이제에 따라서 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5개 이해하는데 미치겠네. 이 공부가 나 맞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1년을 보내는 사람이랑 어떤 사람은 5개를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 이해 안 된 건 일단 됐고, 오늘 이만큼이나 이해를 했구나. 이만큼 이해했구나. 조금만 더 하면 합격에 가까워지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는 거랑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꼭 하세요. 꼭 하시고, 우리가 하는 얘기를 100% 다 이해하시지는 않으셔도 좋아요. 100%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저희는 강의하는 사람들은 사실 제가 맨날 부동산 학교로만 강의하거든요, 저는. 이 수업을 제가 다른 학원에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오전, 저녁으로 똑같이 했어요. 작년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내년에 할 예정이에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과목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전개를 하고 여러분들에 전달을 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6과목을 해야 됩니다. 시간 안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마음가짐을 갖다가 다시 한번 무장을 새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하시는 분들, 성격 꼼꼼하신 분들이 계세요. 성격. 혈액형 A형. 손 들어봐요. 걱정돼요, 이런 분들. 혈액형 A형에 갖출 건 다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액형 A형에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위험해요, 진짜. 공부 좀 했어요, 학창시절? 그럼 됐어요. 예. 그럼 됐어요. 예. 자, 시간 가치 계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가치가 있고요.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요. 요거, 여러분들 난이도 하루 나오면 진짜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부분 아니고,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1월달 수업까지 갈 것도 없어. 1월달 수업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 수업으로 난이도 한 문제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난이도 상은 버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버린다. 그러니까 자격시험, 특히 절대평가 시험 잘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취사 선택을 정말 잘해요. 취사 선택을 딱 보고, 요거 좀 할만한 놈인데, 그럼 취하고, 요거는 나와 맞자, 성격상 나와 맞지 않는 놈인데, 그러면서 과감하게 버립니다. 근데, 제가 자꾸 제가 프로야구 좋아하는데,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도요, 투수가 공을 갖다가 한 10개 정도 던질 거예요. 그죠? 한 타자한테. 10개 정도 던지면, 그거 다 치지 않는다고. 볼은 버린다고. 볼 몰라요, 볼? 그건 쳐봐야 파울되거나 아웃된다고. 공이 뜬다고.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를 본다고, 스트라이크를. 그런 사람들이 3할이 넘어가요, 3할이. 그러니까 우리가 3할 넘는 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거 공략할 놈인지, 그런 성격의 놈인지, 아닌 놈인지를 잘 취사 선택하시면, 수험 생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학격도 부드럽게 합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진 붙여놓은 거 보셨겠지만, 74세인가요? 43년생인가? 그분 합격하셨어요. 예? 41년생 합격하셨습니다. 1년생 합격. 할머니 한 분 합격하셨어요. 41년생. 만두 사들고 오셨어요. 합격했다고. 자격증 찾아서 오시면서 요거 여기 좀 붙여달라 이렇게 오셨어요.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41년생 분이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41년생 밑으로 내 나이가 많아서 내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없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1년생 이 어려운 25회 시험은 진짜 어려웠거든요. 25회 시험 진짜 어려웠습니다. 1차든 2차든 진짜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41년생 분이 당당하게 합격하셨으니까 그 밑으로 41년생 밑으로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니까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니까 나이가 어때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출발합니다. 자, 현재 가치를 현가라 그래, 현가. 개로는 말을 세 글자만 넘어가면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을 줄입니다. 현재 가치 그러지 않고 현가라고 합니다, 현가.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제가 현가, 영어로 표현하면 PV라고 하거든요. 프레젠트 밸류. PV라고 하면, 요거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유의할 점은, 미래 가치는 줄여서 내가라 그래요, 내가. 요거는 퓨처 밸류라고 해서 FV라고 합니다. 영어는 몰라도 되는데, 일단, 현가와 내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유를 좀 알려드릴까요? 잘 보세요. 투자라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하는 거예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출하는 건데, 지출이 이놈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현재 이루어진다고. 지출은 현재 이루어집니다. 그럼 수익은 언제 발생하느냐? 수익은 미래 발생한다고. 그럼 미래 수익이 한 1억 정도 발생했다. 현재 지출은 한 2천만 원 정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억이 큽니까? 아니면 2천만 원이 큽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알 수 없다고 해야 돼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1억하고 현재 있는 2천만 원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얘가 현재 있어서 그렇지 미래로 보내면 훨씬 2천만 원보다 많아지는 거고요. 제가 미래에 있어서 그렇지 1억을 현재로 땡겨오면 1억보다 훨씬 형편없는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보낼 수도 있어야 되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올 수도 있어야지 지출이 큰지 수익이 큰지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가치 계산을 공부합니다. 이때
현가를 내가로 보내고 내가를 현가로 땡겨올 때 이자율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자율. 따라해볼래? 이자율. 뭐 현재 이자율이 8%라고 가정했을 때 참고로 20년 후에 1억을요. 20년 후에 1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얼마가 되냐면 1,800 정도밖에 안 돼요. 1,800. 그러니까 20년 후에 1억을 이자율 8%로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1,800밖에 안 된다. 그럼 거꾸로 현재 1,800만 원을 20년으로 보내면 얼마 정도 된다? 1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현재 있어서 그렇지 20년으로 보내면 8%로 20년으로 보내면 1억이 되는 거고 20년 후에 1억은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1,80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암보험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열심히 매달 뭐 한 10만 원씩 불입을 했어. 보험료를. 그러면 뭐 이제 암이 발생하면 그 보험사고라고 하거든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지. 그 보험금이 암보험금이 1억이다. 라고 했을 때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 1억을 준다. 지금 걸렸을 때 1억 주는 거야. 지금 걸렸을 때. 그럼 진짜 1억 주는 게 맞아. 근데 혹시 20년 후에 암에 걸린다면 현가로 땡겨오면 1,800밖에 안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항상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값어치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억 준다고 진짜 1억 주는 게 아니야.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1,800밖에 안 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를 현가로 땡길 수도 있어야 되고 현가를 내가로 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때 현가를 내가로 보내는 거 이걸 뭐라 부르냐면 할증한다 그래요. 할증한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저는 촌스럽게 막 현가를 내가로 보낼게요 그러지 않고 할증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가를 내가로 보내는 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내가를 현가로 땡겨올 때는 할인한다고 하시면 돼요. 할인한다. 그럼 제가 앞으로 할인이란 말을 쓰면 내가를 현가로 땡겨오는 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할증하고 할인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자율이 필요합니다. 이자율이 할증할 때 이름이 살짝 바뀌어서 수익률로 바뀌고 할인할 때는 이름이 살짝 바뀌어서 할인율로 바뀌어요. 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익률, 할인율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이거 8%예요. 결국 이자율이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자율이 역할에 따라서 할증할 때 이름이 수익률로 바뀌는 거고 할인할 때는 할인율로 바뀌는 거고 사실은 이게 세 개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현가를 내가로 보내는 걸 뭐라고 부른다? 두 글자로 할증. 내가를 현가로 땡겨오는 걸 할인. 할증하고 할인할 때는 이자율이 필요한데 이름이 살짝 바뀌어요. 예. 할증할 때는 이자율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수익률. 할인할 때는 이름이 할인율. 뭐 어쨌든 수익률, 할인율, 이자율 세 개는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배운 적이 있느냐? 이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배운 적이 있느냐? 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직 기억 안 나겠지만 우리 지난주 이런 거 했었어요. 투자가치 구하는 공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투자가치 구하는 공식은 순수익을 요구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 투자가치는 주관적 가치다 그랬었고 투자가치가 시장가치보다 크면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랬었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구수익률을 세 글자로 할인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구수익률과 할인율은 같은 말이다. 그러면서 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률도 커지고 할인율도 커진다. 왜냐하면 요구수익률과 할인율은 같은 말이니까. 그럼 그때는 사실 그냥 들었었는데 이제 왜 요구수익률과 할인율이 같은 말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자율이 할증될 때는 이름이 뭘로 바뀐다? 수익률로 바뀝니까? 예. 이자율이 할인될 때는 이름이 뭘로 바뀐다? 할인율로 바뀐다. 그럼 무엇이랑 같은 말이다? 수익률과 할인율은 같은 말입니다. 얘가 8%면 얘도 반드시 8%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익률, 할인율, 이자율 개념은 원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요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 두 글자로 현가, 미래 가치 두 글자로 내가. 현가 내가로 만들어줄 때 할증. 내가 현가로 땡겨올 때 할인. 할증하고 할인하려면 이자율이 필요한데 이름만 살짝 바뀐다. 할증할 때는 수익률로, 할인할 때는 할인율로. 하지만 이자율, 수익률, 할인율은 모두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출발합니다. 계속 보세요. 이때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감채기금계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가 있냐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라는 게 있어요. 아직은 익숙지 않을 테니까 일단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일시불이란 말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연금이란 말 보이세요? 일시불과 연금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시불과 연금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거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일시불과 연금을 구분 못하면 실제 생활하는 데도 좀 불편함이 있어요.
일시불과 연금은 구분하시고, 두 번째, 현가계수란 것과 내가계수란 것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현가계수와 내가계수. 그러니까 요것만 구분해 놓으시면요, 계속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써먹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론,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하는 투자론은요, 암기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아, 딱 한 개 있구나. 딱 한 개만 암기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면 좋은 점이 머릿속에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써먹으면 돼요. 이해를 했는데 까먹으면 어떻게, 이해한 건 까먹는 게 아니에요. 암기한 걸 까먹는 거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해가 된 거는 까먹는 게 아니라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칠판 잘 보세요. 투자론 진짜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운 걸 시험장 가서 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10월달, 내년 10월달 다 써먹을 수가 있다. 자, 보세요. 1원 하고 매년 1원씩 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원은 자금이 몇 번 출현되었나요? 한 번 출현됐죠. 1원 한 번 나왔잖아. 이걸 일시불이라 그래요. 일시불. 그럼 매년 1원씩은 1원이 몇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지? 여러 번. 이걸 연금이라 그래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금은요, 같은 돈이 여러 번 나와야 연금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돈이 여러 번 나와야 연금이지, 작은 돈이 여러 번 나왔다고 해서 그걸 연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 받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학문적인 의미의 연금은요, 돈이 여러 번 나오는데 같은 돈이 여러 번 나와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럼 같은 돈 한 번은 뭐고? 일시불. 같은 돈 여러 번은 연금. 요거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요거 통과하시면 테스트 된 거고, 테스트 통과된 거고, 이거 테스트 통과 못하시면 이해 못한 거예요. 내가 다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 내가. 잘 보세요. 300만 원은 뭐죠? 이거 일시불이에요. 1억은? 이것도 일시불이에요. 9억 4,743만 4,763원. 깜짝 놀라지 마시고 이것도 일시불이에요. 일시불. 돈이 한 번 나오면 일시불이라고. 근데 봐봐요. 매년 100만 원씩 연금, 300만 원씩 4번 연금, 100만 원씩 2번 연금. 그러니까 한 번 빼고는 다 연금이야. 그럼 출발합니다. 절 보고. 300, 500, 700은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일시불 그래야 돼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300 그러면 일시불이 맞는데 300, 700, 500은 일시불이라고. 통과 못했잖아. 봐. 다시 한번 더. 예. 잘 들어요. 300, 700, 700. 아니지. 일시불 연금이지. 모르잖아. 300, 700, 700 그랬잖아. 그러면 일시불에 연금이지. 다시. 모를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수업을 듣는 거야. 모른 채로. 다시. 예. 어려워져요. 상당히 어려워져요. 예. 500, 500, 700, 700, 700. 그렇지. 이거는 연금 그래야 돼요. 연금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연금은 아니고 연금이에요. 최상급 난이도 한번 도전해보고 마무리 지읍시다. 요거 통과되면 이해한 거야. 최상급 난이도 600, 500, 700, 700. 자, 다시 600, 500, 700, 700. 어떻게 해요? 연금, 일시불, 연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여러 번 나왔다고 해서 연금은 아니에요. 돈이 여러 번 나왔다고 해서 연금은 아니고, 같은 돈이 여러 번 나올 때 연금이고, 그만큼만 연금이야. 됐어요? 그리고 또 돈이 한 번 나오면 그건 일시불이고요. 또 돈이 여러 번 나오면 연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돈이 한 번 나오면 일시불, 같은 돈이 여러 번 나오면 연금이 됩니다. 두 번째, 이거 한번 해보죠. 여기 현재. 여기가 미래고. 자, 봐봐. 현재 있는 금액을 미래로 보내잖아요. 이걸 내가계수라 그래요. 내가계수. 내가계수는 별게 아니야. 내가계수는 현재 있는 돈을 미래 보낼 때 써먹는 계수를 내가계수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험 나올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N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N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현재 있는 돈을 N년 후로 보내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무슨 계수라고 한다고요? 내가계수. 그럼 내가계수가 시험 나올 때는 꼭 뭐가 나온다? N년 후로 보낸다는 게 나와요. 자, 근데 내가계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봐봐요. 중요합니다. 요 놈을 N년 후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봤어요? 요 놈들을 N년 후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 놈을 N년 후로 보내면 한 놈을 N년 후로 보낸 건가? 그럼 이건 무엇에? 일시불의 내가계수고. 맞나요? 요 놈들을 N년 후로 보내면 연금의 내가계수입니다. 됐나요? 그럼 결국 시험 지문에서 1원 뜨고 N년 후가 뜨면 무엇의 내가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고, 맞아요? 매년 1원씩을 N년으로 보내면 무엇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계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놈만 N년으로 보내는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있고, 여러 놈들을 N년으로 보내는 연금의 내가계수가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이건 알아야 돼. 왜 제가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연금의 내가계수를 따로 구분해 드리냐면, 우리 은행에 가면 상품 중에 예금이라는 상품이 있고요. 적금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간혹 우리 수험생들 중에 예금과 적금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생활하시는데 예금과 적금을 구분 못한다고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중개업하시려면 예금, 적금 구분 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금, 적금 구분 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예금과 적금을 차이점 알려드릴게. 아는 분들한테는 이런 거 수업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냥 들으세요. 예금은 1억, 3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한 번만 넣어요. 몇 번? 한 번. 목돈을 이렇게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이거 1년 뒤에 찾는 거야. 5년 뒤에 찾는 거고 3년 뒤에 찾는 거야. 이걸 정기예금이라 그래요. 그럼 정기예금은 돈을 몇 번 넣고? 한 번 넣고 N년 후에 찾잖아. 그 만기 때 타먹는 금액을 무엇을 통해서 계산한다?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통해서 계산합니다. 그렇겠지. 근데 적금은요. 같은 돈을 계속 똑같이 부리고 거야. 매달 100만 원씩. 그리고 1년 후에 3년 후에 찾는 거야. 그럼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연금의 내가계수를 통해서 만기에 타먹는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예금에서 만기 때 타먹는 금액을 계산할 때 써먹고, 연금의 내가계수는 적금에서 만기 때 타먹는 금액을 계산할 때 써먹어요. 됐습니까?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 있는 돈을 현재로 땡겨와요. 그럼 출발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미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로 땡겨온다고. 그래서 이걸 현재로 땡겨온다. 실제로 그렇게 치면 나와요. 현재로 환원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그래서 현재로 땡겨온다는 말을 정말 좀 유식한 말로 환원시켜온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것을 현가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가계수는 별게 아니고 아까 내가계수와 화살표시 방향만 반대예요. 아까 내가계수는 현재 있는 돈을 N년으로 보냈던 거고, 맞나요? 현가계수는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로 땡겨오면 이걸 현가계수라 그래요. 근데 형식은 똑같습니다. 한 놈만 땡겨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놈들을 현재로 환원시켜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 놈만 땡겨오면 무엇의 무슨 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맞아요? 여러 놈들을 다 환원시켜 오면 연금의 현가계수가 됩니다. 그럼 대답하세요. 이번엔 출발 어디서 한다? 미래에서 출발한다. 미래에 있는 1원을 현재로 땡겨와. 들었어요? 그럼 이건 무엇에? 일시불의 현가계수고, 미래에 있는 돈 1원, 매년 1원씩 있잖아. 그거 환원시켜 올 수도 있지. 그럼 이건 무엇에? 연금의 현가계수가 되는 겁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아까 했던 거예요. 아까 했던 거. 20년 후 1억이 현재 얼마만 가치가 될까? 이때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써먹어요. 20년 후 1억은 현재 얼마만 가치가 될까? 한 놈 현재로 땡겨오고.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는 좀 유명하긴 한데, 연금의 현가계수는 어떨 때 써먹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하신 분이 계세요. 퇴직하신 분이. 그래서 매달 회사에서 이제 우리 연금에 연금을 받기로 했어요. 퇴직금을. 100만 원씩. 예를 들면. 매달 10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치킨 가게 가고 싶은 거예요. 치킨 가게가. 하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치킨 가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은 거야. 그럼 회사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받을란다. 이렇게 안 받고, 그걸 전부 다 현재로 다 환원시켜가지고 목돈으로 받을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때 써먹는 게 연금의 현가계수예요. 그 연금 현가계수는 매달 받게 될 연금을 그렇게 받지 않고 현재로 다 땡겨서 한 번에 받는 걸 연금 현가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번을 현재로 땡겨오면 일시불의 현가고, 여러 놈들을 환원시켜오면 연금 현가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듣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한 놈 N년으로 보냈다. 이건 뭐? 일시불의 내가계수. 맞아요? 여러 놈들을 N년으로 보냈다. 그러면 얘는 연금의 내가계수. 됐나요? 이번에는 한 놈만 현재로 땡겨왔다.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여러 놈들을 다 환원시켜왔다.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 저는요, 사실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연금의 내가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아니, 지금 봐봐. 한 개 나오면 뭐고? 일시불이고, 여러 놈 나오면 연금. 요건 됐지. 그리고 여기 있는 걸 N년으로 보내면 내가계수. 맞죠? 여기 있는 놈을 현재로 다 땡겨오면 현가계수. 그러면 끝났잖아. 자, 봐봐요. 한 놈 N년으로 보냈다? 일시불 내가. 여러 놈 N년으로 보냈다? 연금 내가. 됐어요? 한 놈만 현재로 땡겨왔다? 일시불의 현가. 여러 놈들을 전부 다 환원시켜왔다? 연금의 현가. 이건 사실 모르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내가 이상한가? 이건 그냥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사실 결판은 여기서 나지 않습니다. 결판은 감채기인계수와 저당상수에서 결판이 납니다.
감채기금계수와 저당상수. 지금 보세요. 어렵지 않다니까. 진짜 어렵지 않다니까. 어려움 내가 하지도 않아요. 입문 과정에서. 자, 봐봐요.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요. 요래. 요래. 자, 봐봐요. 자, N년 후에 요만큼의 금액을 만들고 싶어요. 만들기 위해서. 요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해야 될까? 돈 얼마를 적립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적립해야 될까? 요때 써먹는 공식이 바로 그 유명합니다. 감채기금계수예요. 감채기금계수. 자, 그럼 감채기금계수 알려드릴게요. 감채기금계수는 저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해야 되느냐를 구할 때 써먹는 공식입니다. 일단 미리 말씀 좀 드릴게요. 감채기금계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건 만드는 금액일까요? 불입하는 금액일까요? 뭐일까요? 만드는 걸까? 불입하는 걸까? 거꾸로 물을게요, 그러면. 큰 원 구하는 걸까? 작은 원 구하는 걸까? 작은 원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공부 1, 2년 하는 사람 중에 감채기금계수가 만드는 거 구하는 건지 불입하는 걸 구하는 건지 모른 채로 1년 동안 감채기금계수 공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감채기금계수는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만드는 금액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만들려고 불입하는 금액 구하는 거지. 그럼 큰 원 구한다, 작은 원 구한다? 작은 원 구하는 거예요. 자, 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만드는 금액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만드는 금액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만들려고 얼마를 불입하느냐, 불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그 만드는 금액은 시험에 떠요. 시험에 뜬다니까? 어떻게 뜬지 알아요? 5억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해야 되느냐. 그 만드는 금액이 궁금한 게 아니라니까. 5억은 뜬다니까. 그거 만들려고 얼마를 불입해야 되느냐. 불입하는 금액 구하는 거예요. 그럼 대답하시죠. 감채기금계수는 큰 원 구한다, 작은 원 구한다? 만드는 거 구한다, 불입하는 거 구한다? 불입하는 거 구한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 많아요. 감채기금계수는 만드는 거 구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을 구하는 게 감채기금입니다. 저당상수 보여드릴까요? 현재 요만큼을 차입했습니다. 빌렸다는 얘기네. 맞아요? 빌렸음. 갚아야지. 그럼 상환해야 될 원리금. 잠깐만, 우리 요거 좀 해볼게요. 이때서 먹는 공식이 저당상수인데,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떤 상환 방법을 가정하냐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을 가정해요. 자, 원리금 균등에 대해서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원리금 균등은 내가 갚아 나가는 돈이 균등하다는 거예요. 균등하다. 이게 원리금 균등인데, 이 안에 그러면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어요. 원금 이자를 합친 금액을 뭐라 그래요? 원리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금 이자 합친 금액을 원리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 생각하세요. 이자 구할 때 이자가만 궁금할 때가 있잖아. 아, 사람이 이자만 궁금할 때도 있잖아. 그때는 이자율을 때리면 돼요. 뭘 때리면 된다고? 이자율을 때리면 이자가 구해져. 됐어요? 근데 혹시 원금 이자가 함께 궁금할 때가 있잖아, 사람이란 게. 뭐 지금까지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원금 이자가 함께 궁금할 때가 있잖아. 그때 써먹는 게 저당상수예요. 그러면 이자만 궁금할 때는 뭐 써먹고? 이자율. 원금 이자가 다 궁금할 때 저당상수. 그러면 일단 상식적으로 대답하세요. 저당상수가 일반적으로 클까? 이자율이 클까? 저당상수가 커요. 왜냐면 이자율은 뭐만 구하는 거고? 이자만 구하는 거고, 이자 받고 원금까지 다 구하는 게 뭐니까? 저당상수니까. 저당상수는 이자율보다 커요. 혹시 문제 지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문제 지문에 이자율이 6%고 들었어요? 저당상수가 5%다. 그런 문제는요, 모두 정답 처리되는 문제예요. 문제가 성립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자율이 6%인데 저당상수가 5%일 수가 없어. 아,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나, 내 말이? 이자율이 6%면 저당상수는 6%를 다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자 받고 거기다가 원금까지 얹어야 되기 때문에 6%보다 더 나와야 돼. 알겠어요? 그럼 저당상수의 역할은 이자가 궁금하다, 원금이 궁금하다, 둘 다 궁금하다. 둘 다 궁금하다. 원리금이 궁금할 때 써먹는 거예요. 또 대답하세요, 그러면. 저당상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건 차입하는 돈이니까 상환 원리금입니까? 상환 원리금. 큰 원이 궁금하다, 작은 원이 궁금하다? 작은 원이 궁금합니다. 큰 원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시험에 떠요, 안 떠요? 떠요. 시험에 떠요. 차입한 돈은 시험에 떠요. 그러니까 1억을 차입했는데 얼마를 상환해 나가야 됩니까? 그럼 1억 곱하기 뭐를 때려서? 저당상수 때려서 푼 돈. 갚아 나가는 원리금 구할 때 써먹는 게 저당상수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감채기금계수와 저당상수 안 틀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감채기금계수와 저당상수 안 틀리는 방법. 잠금장치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잠금장치 마련해 보아요. 자, 아니요, 그 중국어 따라올 필요는 없고 같이 한번 마련해 보아요. 자, 이렇게 마련합니다. 자, 보세요. 작은 원을 얘가 여러 개 그릴게. 작은 원 여러 개 그릴게. 그럼 요거는 감채기금의 저당상수의 이자가 제가 묻잖아. 그러면 감채기금이 될 수도 있고 저당상수가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감채기금과 저당상수의 유일한 공통점이 딱 한 개야. 작은 원 구하는 거야. 큰 원 구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럼 이건 감채기금이야, 저당상수야. 둘 다 될 수 있어. 근데 큰 원이 어디 있는가로 판단하는 거야. 큰 원이 여기 있잖아? 그럼 이 작은 원은 감채기금이야. 표정이 왜 이래? 이거 막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 많은 거, 불입하는 거. 맞아요? 근데 큰 원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으면 요 작은 원은 뭐야? 저당상수야. 그러니까 큰 원이 어디 있는가로 판단만 하시자. 하지만 우리는 뭘 구한다? 작은 원 구한다. 알겠어요? 그럼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자, 작은 원 여러 개 그릴게요. 이게 감채기금이야, 저당상수야. 둘 다 될 수 있어. 맞아요? 근데 큰 원이 저기 있어. 그러면 말을 만들어 볼게, 내가. 저거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거, 그럼 이거 뭐고? 감채기금이고. 큰 원은 여기 있어. 제가 말을 만들어 볼게요. 요거 차입한 다음에 상에 나는 원리금. 저당상수. 그러니까 어디에 뭐를 써먹어야 될지 판단할 때요. 감채기금에서 저당수는 먼저 공통점부터 파악합시다. 공통점은 큰 원 구하는 거다, 작은 원 구하는 거다. 둘 다 작은 원 구하는 건데 큰 원이 어디 있는가로 판단하는 거예요. 큰 원 저기 있어요. 저거 만들기 위해서 불입한다. 그러면 감채기금. 큰 원 여기 있어요. 요거 차입하고 상에 나는 원리금. 저당상수.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 그림, 방금 봤던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따로 떼어서. 그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좀 좋은 그림이라고 봅니다. 그림 어때요? 괜찮아요? 이 그림 괜찮아요? 예, 그럼 한번 따로 떼어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괜찮은 그림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은행 가서요. 얼마를 빌렸냐면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리고 저당상수가 8%가 나왔어요. 8%. 그럼 갚아야 될 원리금이 800이 나오거든요. 800. 자, 그럼 우리 지금 이 시간부터요. 1억 하고요. 8% 하고요. 800을 내요. 완벽하게 좀 정리해 봅시다. 완벽하게. 이거 어렴풋하게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한두 개 하는 게 나아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부터 완벽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완벽하게. 완벽하다의 정의는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완벽하다의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안다의 정의. 문제가 우리 오지선도 아닙니까? 그죠?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은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이렇게 풀어요.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1번 읽었어. 틀렸어. 체크합니다. 이게 완벽하게 안다의 정의입니다. 뭔 말인지 몰라?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읽어보니까 틀렸어. 체크한다고. 이게 완벽하게 아는 사람의 여유예요. 근데 어렴풋하게 아는 사람은요.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1번 읽었어. 틀린 거 같아. 그럼 뭐라 그래? 그럴 리 없어 씨 하고 2번 읽어요. 그리고 3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고 결국에는 1번이랑 5번이랑 고민해요. 1번일까? 5번일까? 그것이 문제로다 씨 하면서 계속 고민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시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시간 없는지를, 문제 푸는 시간이 왜 부족한지를 자기만 몰라.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겠는데 보니까 자기 혼자 모르는 거예요. 쌤, 저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때려 죽여도 1번이야. 1번 확실히 틀렸거든. 체크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요. 2, 3, 4, 5번 안 읽고. 이분들은요. 시간 남아. 그런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쉽게 합격하는 유형입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렴풋하게 여러 개 알지 말고. 자, 갑니다. 1억은요. 은행에서 차입하는 돈이에요. 뭐 하는 돈이라고요? 차입하는 돈은 통상 푼돈이에요. 목돈이에요. 목돈이지. 맞아요? 요걸 뭐라 부르냐면 부채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금융론에서 이걸 융자원금이라고 불러요. 융자원금. 그럼 지금 현재 융자원금이 얼마야? 은행 가서 1억을 빌려왔네. 부채가 1억이에요? 예. 그럼 요거는 뭐한 돈이고, 차입한 돈이고, 목돈이다. 됐어요? 여기다 이제 곱하기, 자, 중요합니다. 곱하기 저당상수를 때려요. 뭘 때린다고? 저당상수가 지금 현재 몇 프로예요, 그러면? 8%. 그럼 이자율은 8% 미만, 8% 초과. 8% 미만이지. 왜냐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저당상수가 8%면 이자율은 그보다 낮아야 돼.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800이 나와요. 800이. 800이 뭐냐면 그 유명한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따라해볼래요? 부채 서비스액. 자, 처음 듣는 단어가 나왔을 텐데 상당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요. 우리 부채 서비스액인 단어를 진짜 많이 얘기할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이 뭔지 아세요?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무슨 상환액이라고? 원리금 상환액. 이걸 갖다가 투자론 저 뒤에 가시면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저당 지불액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알수 있는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중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셋 다 많이 써요. 셋 다 많이 쓰기 때문에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은 다 기억하시옵소서. 다 기억하시옵소서.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차입하는 돈이야, 상환하는 돈이야? 상환하는 돈입니다. 그럼 이거는 목돈입니까? 푼돈입니까? 푼돈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부채랑 부채 서비스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1번을 읽고도 틀린 것 같지만 답을 체크 못하는 거예요. 부채와 부채 서비스액 지금부터 주관식으로 물을 테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면 부채와 부채 서비스액으로 명확하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니까. 알겠어요? 이게 이런 수험생들이 있다니까. 부채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빌린 거 아닌가 그래요. 부채가 빌린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같은 거 아닌가?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렬히 전사하십니다. 부채와 부채 서비스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고 반드시 구분하셔야 될 단어예요. 묻겠습니다. 은행에서 빌려오는 목돈, 부채. 은행에다 갚아나가는 푼돈, 부채 서비스액. 그러니까 차입하는 돈은 부채고 상환하는 돈은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아까 제가 숫자 예를 드렸으니까 숫자로 얘기해 봅시다. 800은 부채 서비스액이고 1억은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큰 원. 부채, 작은 원 여러 개. 부채 서비스액.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융자 원금. 부채,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그러니까 부채와 부채 서비스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은행에서 빌려오는 목돈이랑 은행에다 갚아나가는 푼돈이 같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1억이랑 800이 같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융자 원금이랑 상환 원리금이 같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지. 그래서 제가 부채 들어가야 될 자리와 부채 서비스액 들어가야 될 자리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물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부채가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이 뭐예요? 저당상수가 뭐예요? 이렇게 물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공식 하나 봤으니까 대답하세요. 어디다가? 부채다가 뭘 곱하면? 저당상수 곱하면 뭐가 나온다? 부채 서비스액이 나온다. 그럼 결국 우리가 저당상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건 부채다, 부채 서비스액이다. 부채 서비스액. 그러니까 융자원금이 궁금하다. 아니면 상환원리금이 궁금하다. 상환원리금. 하나 더 조심하셔야 될 점은 저당상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원금이다, 이자다, 원리금이다. 원리금이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용어 정리는 끝나요. 끝나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역수거든요. 역수. 그러니까 얘랑 우리 3의 역수가 뭐냐면 3분의 1이잖아. 아 어렵나요? 자 보세요. 3의 역수 3분의 1 맞아요? 5분의 2의 역수 2분의 5 이게 역수잖아요. 그죠? 우리 결혼해서 역수를 진짜 많이 물어요. 역수를.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시불의 내과 연금의 내과, 감채의 긴계수,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 저당상수는 각각 한 쌍씩 역수입니다. 역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수가 상당히 중요하고 나중에 가면 암기 방법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암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암기하지 말고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암기 방법은 나중에 동원해 보도록 하죠. 나중에 막상 암기하러 가면 암기할 것도 없어. 암기하러 가면 쌤 저 벌써 다 이해 끝났는데요. 암기 방법 안 해도 돼요. 한다니까 나중에 가면. 한번 해볼게요. 자, 7번.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 3가지가 있고요.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공식도 3가지가 있어요. 한번 천천히 한번 얘기해봐요. 미래가치 계산하는 공식은 일시불의 내과계수 있습니까? 네. 연금의 내과계수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감채, 기금계수. 맞아요? 네. 현재가치 계산 공식은 일시불의 현가계수 있습니까? 네. 연금의 현가계수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저당상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요. 그림으로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림으로. 자, 그림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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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일시불의 내과계수입니다. 한 놈을 n년으로 보내면 되나요? 네. 요거는 여러 놈들을 n년으로 보내면 되나요? 네. 그럼 일시불의 내과계수와 연금의 내과계수의 공통점은 n년으로 보내는 거잖아. 근데 한 놈 보내면 무엇의 내과계수? 일시불의 내과계수. 여러 놈 보내면 연금의 내과계수. 맞나요? 예. 네. 세 번째. 요거 만들고 싶어. 근데 불입하는 게 얼마인지 구하고 싶어. 이때서 먹는 게 뭐예요? 감채, 기금계수. 그럼 대답해 보실래요? 감채, 기금계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건 큰 원, 작은 원. 작은 원. 만드는 금액, 불입하는 돈. 불입하는 돈이 궁금한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죠? 예, 이번에는 요 놈을 땡겨오는 경우가 있고요. 요 놈들을 땡겨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고요. 그럼 대답하세요. 둘 다 현재 가치로 땡겨오네? 네. 그럼 무슨 계수인데? 현가계수인데 한 놈만 땡겨오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여러 놈 다 땡겨오면 연금의 현가계수.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요거 차입하고 상환해 나는 원리금이 궁금한 거야.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차입하는 돈이야, 상환 원리금이야. 상환 원리금, 큰 원이야, 작은 원이야. 작은 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채. 요거 6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채 서비스. 요거 할 때 써먹는 공식이 뭐예요? 저당 상수. 숫자로 얘기해 주세요. 1억이 뭐예요? 부채. 8%가 뭐예요?
저당 상수 그거 곱해주면 800이 나오거든요. 그 800이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같은 그림 한 쌍씩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역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림이 같아야 돼요. 그림이 같지 않으면 역수가 아니에요. 그럼 같은 그림에 화살 표시가 다를 때 우린 그걸 역수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 가면 나오냐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때 IQ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IQ 검사 같은 거 할 때 그림을 하나 딱 제시를 해요. 그 다음에 5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내면서 이거랑 같은 그림 찾아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이해력이나 암기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IQ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 IQ 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 공간 지각 능력 뭐 그런 거 있거든. 그런 게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혹시 본인의 IQ가 들키기 싫으신 분들은 대답하지 마시옵소서. 출발합니다. 1번과 같은 그림이 몇 번에 있어요? 이거 2개 역수예요. 2번과 같은 그림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죠. 예. 봐요. IQ 나오잖아 봐요. 예. 5번과 같은 그림 몇 번에 있어요? 6번에 있죠. 그러니까 그림은 같고 화살 표시가 다를 때 우리는 이걸 각각 역수라고 합니다. 요거 연습 한번 더 해드릴게요. 일로 와보세요. 연습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사실 그림을요, 6개 그릴 필요가 없었어요. 저 6개 그렸잖아. 그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림을. 그림은 3개만 그렸으면 됐었습니다. 6개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6개 그림 다 필기하신 분들은요, 그림 그린 거 옆에다가 다 그릴 필요 없었음. 이라고 적어주대. 다 그릴 필요 없었음. 이렇게 적어두시고, 그림은 사실 3개만 그리면 돼요. 사실 3개만. 자, 그러면 그림은 어떤 종류밖에 없냐면, 자, 봐봐요.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거. 요거. 요거. 그리고 요게 한 쌍,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 해볼게요. 이 그림이 더 중요합니다. 저 그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요 놈을 n년으로 보내. 그럼 일시불에 내가계수. 요 놈을 현재로 다 땡겨와. 그럼 이거는 일시불에 현가계수. 그럼 누구랑 역수가 되는 거예요. 일시불에 내가계수와 일시불에 현가계수는 역수입니다. 알겠죠? 2번째. 요 놈들을 다 n년으로 보내. 연금의 내가계수. 맞나요? 요거 만들기 위해서. 들었어요?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 궁금해요? 그러면 감채기금이지. 작은 놈 구하는 거.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거 감채기금이지. 연금의 내가와 감채기금이 역수입니다. 이번에는 요 놈들을 다 환원시켜와. 연금의 현가계수. 맞아요? 요거 차입하고 상환해 나는 원리금이 궁금하다. 저당 상수. 요거 각각 역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하는 제수처만 잘 보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 요렇게 보내. 일시불에 내가계수. 요거 현재로 땡겨와. 일시불에 현가계수. 2개 역수입니다. 알겠어요? 제수처만 잘 보고 요거 n년으로 보내. 연금의 내가계수. 요거 만들기 위해서 불입해. 감채기금계수. 이거 역수입니다. 이제 꼴랑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요 놈들을 다 환원시켜와. 연금의 현가계수. 요거 차입하고 상환해 나는 원리금. 저당 상수. 2개 역수입니다. 아시겠어요? 시간가치 계산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죠. 교재 35쪽. 교재 35쪽에 4번에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하고 나옵니까? 먼저 왼쪽에 미래가치 보이시고 오른쪽에 현재가치 보이세요? 미래가치부터 갈게요. 1번이 뭡니까? 일시불의 내가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 개념에 가니까 현재 1원 밑줄. n년 후에 얼마인가? n년 후만 동그라미. 1원의 밑줄하고 n년 후에 동그라미 했나요? 예. 2번째, 연금의 내가계수가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매년 1원씩이란 말의 밑줄. 매년 1원씩의 밑줄. 고줄 끝에 n년 후 동그라미. n년 후 동그라미. 고줄 끝에 있습니다. n년 후 동그라미. 했어요? 예. 3번째, 감채기금계수. 만들기 위해서 밑줄. 만들기 위해서 밑줄. 한 줄 내려와서 불입 동그라미. 불입 동그라미. 자, 그럼 방금 밑줄 걷고 동그라미 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밑줄 걷고 동그라미 한 것만.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뭐를 보고 판단해요? 1원 n년 후. 연금의 내가계수는 매년 1원씩 n년 후. 감채기금계수는 만들기 위해서 불입. 여기서 궁금한 것들은 제가 동그라미 다 쳐드렸습니다. 궁금한 것들은. 그러니까 1원을 n년 후에 보냈을 때 값어치가 궁금한 게 일시불의 내가야. 매년 1원씩을 n년으로 보냈을 때 값어치가 궁금한 게 연금의 내가야. 그 만들려고 불입하는 금액이 궁금할 때 써먹는 게 감채기금이야. 됐어요? 오른쪽 4번의 일시불의 현가계수. 1원 밑줄. 바로 옆에 현재 동그라미.
했어요? 네. 연금연가계수 매년 1원씩 밑줄. 한 줄 내려와서 환원의 동그라미. 매년 1원씩 밑줄 밑에 내려와서 한원의 동그라미. 하셨어요? 예. 저당상수 차입이란 말의 밑줄. 상환 동그라미. 한 줄 더 내려와서 원리금 동그라미. 원리금. 원리금 옆에 불러드릴 테니까 쓰세요. 원리금 옆에다가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이 부채 서비스액이야. 하나 더 쓰세요. 저당 지불액. 저당 지불액. 자, 그럼 돈 빌리고 갚아나가는 원리금 궁금할 때 써먹는 공식이 뭔데? 저당 상수인데 원리금을 같은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채 서비스액 또는 뭐 저당 지불액 그러기도 한다. 그 밑에 보충학습에 가니까 역수관계 있습니까? 거기 별표 하나 때리세요. 역수관계. 역수관계는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한테 쌤 저는 화폐 시험 가치를 한 개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포기할 겁니다. 포기하기 직전에 한 개만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한테 찍으라면 찍겠어요. 역수를 찍겠습니다. 역수가 중요합니다. 일시불의 내과계수 역수는 뭐죠?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내과계수 역수는 뭐죠? 감채 기금계수. 연금 현가계수 역수는 뭐죠? 저당 상수. 근데 아직 글자로 역수관계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무시하시고요. 밑에 내려가시면 빈공간이 조금 있습니까? 네. 밑에 보니까 빈공간이 좀 있죠? 그 빈공간에다가 저는 그림을 세로로 그렸잖아. 네. 몰라? 저는 그림을 이렇게 세로로 그렸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가로로 펼치라는 거지. 가로로 펼치면서 일시불의 내과,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내과, 감채기금, 연금연가, 저당수 이렇게 그 밑에다가 가로로 이걸 그림을 가로로 여러 펼쳐서 그림은 가로로 해도 되거든. 역수관계에서 3개 필기 놓으시기 바랍니다. 필기 놓으시고 10분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쉬겠습니다.